자, 이번 시간에는 힙펌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의 188쪽 여기 가면은 지열 냉방, 난방, 급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지로 에너지 하우스 아니면 빌딩을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지열 힙펌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지열. 그래서 지열 힙펌프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는 한국 지열 에너지 시스템 주식회사 여기에서 만든 조그마한 그 팜플렛입니다. 팜플렛. 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열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팜플렛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만남, 그 중심에 지열 에너지가 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자체가 품고 있는 땅 속의 열, 이걸 이제 우리가 지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속의 열인 천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간 생활 환경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연구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서 보니까 그 지열의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냐. 태양열에, 우리가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의 약 47%가 이 땅의 표면을 통해서 땅 속에 이제 저장이 된다.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 양의 500%,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원의 5배 정도가 지금 땅 속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열 시스템은 뭐냐? 땅 속으로 이제 10m 이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연중 그 땅의 온도가 일정하다. 보통 얼마냐? 15도씨. 15도씨. 저 밑으로 내려가면 겨울철에도 땅의 온도가 15도, 15도시면 히소스로 사용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을 뽑아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겨울철에는 땅에다 갖다 열을 버리고, 여름철에는 땅에다 열을 버리고, 겨울철에는 땅에서 열을 뺏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경제적이다. 기존 에너지 대비 난방시 뭐 50에서 70, 뭐 냉방시 20에서 40% 정도 에너지가 이제 절약이 된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기기 수명이 길고 관리비가 이제 적게 든다. 편리하다. 하나 가지고 냉방, 난방, 급탕까지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주범, 그게 뭐냐, CO2거든요. 이산화탄소. 이런 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땅에서 얻어오는 거니까. 물론 여기 이 1000kW 정도 뽑아다가 300 정도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는 사용하면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 1300 중에 1000은 무료로 땅에서 얻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류가 뭐냐? 수평형이 있어요. 수평형. 집이 있으면 집 옆에 뜰이 충분히 있다. 미국과 지금 거기다 까는 거예요. 수직형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그 밑 옆에 뭐 강이 흐르든지 뭐 그러면 그 옆으로 수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혼합형은 수평 수직, 이거 두 개를 다 조합한 거고, 연못형이 있다. 내가 이야기, 연못이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연못에서 열을 뽑아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열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지열 시스템의 장점,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 에너지는 돈입니다. 뭐 등등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공기열원 힙펌프가 있고, 수열원 힙펌프가 있고, 지열원 힙펌프 다 설명했던 겁니다. 내가. 에어를 히소스에서 뽑아오는 게 있고, 물을 히소스에서 뽑아오는 게 있고, 땅의 열을 뽑아오는 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COP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지열을 사용하는 게 효율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가적인 효과, 뭐 21세기 재앙, 기상, 이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 4가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뷰 갈 수 있어요. 인터뷰. 이런 데 가서 지열 에너지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지열 시스템 개념 이거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먼저 난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이 되면 저기 집이 있으면 저 집 안에서 열을 난방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땅에서 열을 뽑아하는 거예요. 땅에서 열을 뽑아다가 뽑는 그러면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저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에서 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필요한 거를 저 집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난방이 되는 거고, 냉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하는 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열을 뽑아다가 컴프레서 조금 집어넣어서 여기 땅에다 갖다 그 열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는 이와 같은 냉방 오퍼레이션을 하고 겨울철에는 저렇게 난방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기계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잠깐 이따 설명할 겁니다. 내가 리프리저런트 체인지 오버라고 하는 것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다시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고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고, 근데 그 히트 소스하고 그다음 히트 싱크를 그거를 땅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지열 시스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구성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진단을 해야 돼요. 현장 진단은 뭐냐? 이제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막이나 이런데 그런 땅은 이게 파 내려가도 거기가 아주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조해요. 이렇게 건조한 데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박거나 이렇게 되면 열 전달이 안 생겨요. 열 전달이 이렇게 안 생기면은 그러면 파이프를 많이 박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땅이 어느 정도 좀 축축하고 온도가 이제 항상 뭐 15도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그래야 이제 이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현장 진단을 나가서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지질이 어떻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지하수의 양이 얼마 되고 온도가 얼마가 되고 이런 모든 거를 여러분이 미리 가서 다 살펴봐야, 그러니까 이거 지열 시스템은 내가 지금 이 지열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프를 많이 박아야 되냐 적게 박아,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해서 얼마만큼 열을 뽑아낼 수 있구나, 아니면 얼마만큼 열을 갖다 버릴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냉난방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설계하고 그다음에 지열 열교환기 이제 해서 가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땅 속을 천공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파요. 그다음에 여기 열전도도, 땅의 열전도도 이게 이제 커야 그래야 열교환기를 적게 심어도 되니까 파이프를 사입하고, 이래서 그라우팅 작업, 말 그대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든 걸 연결해 갖고 부동액을 주입하고, 부동액을 얘기했죠. 땅 속에 직접 이 구리관 이런 거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파이프 이거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밖에다가 히트펌프 이걸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 운전을 하는 거다.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게 땅의 이 지질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땅의 지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열교환기를 얼마만큼 심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트펌프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바닥 순환 설치형도 있고 순환 수형도 있고 천장 설치, 뭐 여러 종류가 있다. 이것도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열 적용 사례가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뭐 모델하우스, 뭐 레스토랑, 병원, 뭐 국외 적용 사례는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가서 보도록 하고, 이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관을 심어야 돼요. 이 가게에서 천공 작업이 있고 이 관을 모아 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도 생기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금강휴게소를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 금강휴게소를 가면은
연면적이 얼마냐? 1700평. 하루 유동 인구가 13만 명. 아마 이건 옛날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 한 20만 명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장비를 힙펌프 3.5 RT라고 하는 거 이해했죠? RT라는 건 3.5kW예요. 이런 거 4대, 뭐 이거 1대, 뭐 이렇게 해갖고 천공수가 뭐 이렇게 해갖고 2000년 3월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 힙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냉난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강휴게소에 가면 이렇게 지열로 이제 돼 있고 2003년도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는 이게 지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가격이 이제 높이 자꾸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거의 모든 관공서는 다 지열 이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게 이게 금강휴게소니까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이게 지열로다 냉난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여러분 교과서 18장 가면은 제목이 이제 힙펌프가 돼 있어요. 힙펌프. 자, 오늘은 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기를 여론으로 사용하는 힙펌프가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에도 저기 힙펌프가 있는데 저 밖에 있는 공기에서 열을 뽑아다가 안으로 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집들, 일본에 있는 집들, 뭐 유럽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집들, 집은 다 거의 다가 다 어디서 뽑아오는 거냐? 공기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공기에서 뽑아다가 얼마만큼 일을 줘서 공기에서 열을 뽑아다가 3개 정도 일을 줘서 13개를 이 안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힙펌프 여러 종류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중에 에어소스 힙펌프, 에어에서 열을 뽑아오는 이와 같은 그 힙펌프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힙펌프가 있어요. 그것도 좀 한두 개 이제 설명을 하고 힙펌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타입 오브 힙펌프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all refrigeration systems are heat pump. 내가 이야기한 대로 냉동기는 다 힙펌프예요. 냉동기는 다 힙펌프다. 그래서 냉동 효과를 얻는 걸 목적으로 하면 냉동기라고 하는 거고 이 컨덴서에서 나오는 난방을 얻는 걸 주 목적으로 하면 힙펌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가서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패키지 타입 힙펌프 with a reversible cycle 이렇게 돼 이거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decentralized heat pump for air conditioning, moderate and large sized building. 그러니까 웬만한 사이즈, 중형 사이즈, 대형 사이즈의 여러 빌딩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이 아닌 그런 방식의 힙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더블 번들 컨덴서가 2개가 돼 있는 이런 힙펌프가 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힙펌프가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2 가서 보면 패키지 타입 리버서블 힙펌프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냉방, 난방 스위치만 누르면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이베포레이터가 됐다가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이놈이 컨덴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힙펌프가 되면은 얘를 이베포레이터 컨덴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에 있는 건 인도어 코일, 밖에 있는 건 아웃도어 코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도어 코일, 아웃도어 코일의 그 역할이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이베포레이터가 되고 컨덴서가 이제 되는 거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리버서블 사이클 에어소스 힙펌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내가 윈도우에다가 앉히는 에어컨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이렇게 앉혀놓고 여름철에는 여기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열을 뽑아다 저 밖으로 버리고 겨울철 같으면 이거 들어갖고 이렇게 또 돌려놓으면 저 밖에서 열을 뽑아다가 이쪽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 기계를 옮겨야 되는 거야, 기계를. 근데 기계를 옮기려고 하면 이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냉매를 다 빼야 되고 이렇게 분리형 같은 경우는 기계를 옮기지 않고 냉매가 돌아다니는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이베포레이터 컨덴서 그 역할을 인도어 코일, 아웃도어 코일이 교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ur-way valve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four-way valve. 우리가 이제 사방 밸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보니까 여기가 집 밖이 있어요. 집 밖에 아웃도어 코일이 있고 여기 집 안이에요. 여기 인도어 코일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빨갛게 돌아가는 거, 이 빨갛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쿨링이다. 자, 그러면 컴프레서에서 나왔어요. 이제 쿨링이 되는 거예요. 쿨링이 되려면은 이렇게 돌아오면서 쿨링이 돼서 쿨링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방 안에서 열을 뽑아다가 그래서 방 안에서 열을 뽑아다가 컴프레서에서 어느 정도 일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밖으로 버려야 돼요. 컨덴서에서. 그래서 쿨링이 될 땐 얘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여기 집 밖에 있는 컨덴서에 갖다 열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쿨링이 될 땐 이렇게 해서 익스펜션 밸브를 통과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집에서 열을 뽑아다가 이렇게 열을 뽑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컴프레서에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갖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에요.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그럼 집안에 있는 놈이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놈이 열을 뽑아다가 컴프레서에 일 조금 주고 그래서 밖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에 힙펌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색깔을 좀 바꿔갖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펌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저기 있는 걸 난방으로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밸브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집 밖에서 열을 뽑아오니까 이놈이 이번에 이베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베포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쭉 나와서 여기 나오면 이게 히팅이 되면 일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놈이 이제 컨덴서가 되는 거예요. 갖다 열을 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로 오면 익스펜션 밸브가 또 하나 이제 이쪽에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밸브가 왜 두 개가 필요하냐? 자, 여름철에 이 컨덴서 온도하고 이베포레이터 온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압력 차하고 겨울철에 이베포레이터 컨덴서 온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 압력 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 오퍼레이션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익스펜션 밸브 다시 말해 오리피스 사이즈하고 겨울철에 오리피스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형이고 요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렉트로닉 이 익스펜션 밸브를 사용해서 그래서 저 이베포레이터 끝에 나오는 이 수포잇을 감지를 해서 그래서 오리피스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 지나가게 될 때 얘를 0.7mm로 하냐 0.6mm로 하냐 압력차에 따라 다르니까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렉트로닉 컨트롤 밸브가 나와서 이제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돼. 이제는 옛날에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됐고 지금 이 그림도 두 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름철 오퍼레이션하고 겨울철 오퍼레이션에 이 압력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피스 사이즈가 달라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두 개의 익스펜션 밸브를 사용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 지금은 거의 모든 웬만한 그런 규모의 힙펌프 다 얘기하면 전자식 팽창변 그래서 이 수포이 나오는 거를 잘 이게 감지를 해서 이 구멍을 열었다 줄여도 이걸 하는 걸 조절해 갖고 그래서 익스펜션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실내기, 실외기, 그러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인도어 코일, 밖에 있는 아웃도어 코일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냉매가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냉매가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냉방 오퍼레이션 하냐? 아니면 난방 오퍼레이션, 이 밸브로다 이걸 저걸 가서 눌러주면은 그러면 이게 냉매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고 여기 있는 코일은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럼 냉매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니까 이걸 우리가 리프리저런트 체인지오버, 리프리저런트의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워터 체인지오버가 있으면 이베포레이터, 여기 쓰던 그 물을 대주던 데가 있거든요. 컨덴서 물을 대주던 데가 있어요. 여기 그 두 개를 바꾸는 거야. 물을 바꾸는 거야. 이 물 대주는 이걸 바꿔갖고 컨덴서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달리하도록 만들면 그때는 워터 체인지오버가 이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뭐 물을 주로 어디서 이렇게 뽑아다가 하는 이런 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워터 체인지오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공기를 사용한다 이럴 때는 거의 100% 리버서블, 뒤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냉매의 방향을 바꾸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힙펌프를 사용하는 거다. 여기 뭐 4-way 밸브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창문 같은 거 창문 들어갖고 이거 돌려놓고 또 들어갖고 돌려놓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지금 인도어 코일이 그저 아웃도어 코일이 있고 이게 다 이 냉매 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와 같은 전자 팽창 전자식으로 4-way 밸브를 구성을 해서 냉방 난방이 이렇게 냉매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다. 이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 이런 경우에 이 힙펌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열, 솔라 콜렉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물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물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니까, 공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열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18-4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에어소스 힙펌프의 히팅 퍼포먼스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COP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COP는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했느냐. 그러니까 저기 이 힙펌프 같으면은, 힙펌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컨덴서에서 나오는 열량이에요. 그 컨덴서에서 나오는 열량은 이베포레이터에서 뽑아온 열량, 여기 가서 보면 히소스 이베포레이터에서 뽑아온 열량에다가 컴프레서에서 들어온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게 QC예요. QC. 컨덴서에서 밖으로 버린 열, 이걸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뭐냐, 컴프레서에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내가 지불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CO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kW를 뽑아오고 거기다 3kW를 더해서 13kW 정도를 이 안에 넣어주는 게 이게 보통의 힙펌프다. 그러면 13을 얻었잖아. 13. 13은 10하고 3하고 합쳐서 13을 얻었고, 나누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건 3을 지불했으니까 13 나누기 3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4.1. 좋은 건 그 정도 나오는 거고, 힙펌프가 좋지 않으면은 그럼 COP가 뭐 3 정도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COP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데, 이 COP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자, 겨울철에 이제 우리가 힙펌프를 돌려요. 공기에서 열을 뽑아다가. 그러면 겨울철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밖에 온도가 10도예요. 조금 더 추워지면 0도로 갔다가, 더 추워지면 마이너스 10도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열을 이제 이 빌딩 안에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이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이베포레이터, 저 밖에 있는 아웃도어 코일인데 저놈이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저 열교환기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은,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차가운 공기가 이 냉매에다가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온도 차가 뭐 7도고 이게 평균적으로 유지가 돼야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밖에 온도가 10도였다. 그럼 냉매는 얼마죠? 한 7도 정도 빼면 한 3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얘가 0도가 됐다. 그럼 7도 정도 빼면은, 그러면 0도에서 마이너스 7도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공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다.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7을 하면은 마이너스 17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포레이션 생기는 냉매의 온도가 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밑으로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베포레이터의 프레셔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베포레이터, 저 밖에 있는 저 에어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그러면 이베포레이터에 있는 냉매의 이와 같은 온도, 압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면 PV는 컨스탄트인데 P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러면 비체적이 커지는 거예요. 비체적이 커져요. 자, 비체적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컴프레서가 있으면 그 안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발륨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1분의 A가 18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얘는 뭐를 내보내는 거냐? 매스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최적을 내보내는 거예요. 최적. 여기 받아서 최적을 내보내는 거예요. 1800번씩 최적을 내보내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밖에 온도가 그러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비체적은 점점 커져요. 그 비체적이 점점 커진다 하는 얘기는 덴시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발륨을 해서 밀어내는데 덴스하지 않은 놈을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밀어내는 매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매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베포레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냉매 온도도 줄어들고 냉매 온도가 줄어들면 이베포레이터 그 냉매의 압력이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면 비체적이 커지고 비체적이 커지면 덴시티가 줄어들게 되고 컴프레서는 똑같이 180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밖으로 내는 실제 매스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최적은 똑같은데 덴스하지 않은 놈이 점점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스가 줄어들어요. 매스가 줄어드니까 M 델타 H를 해버리면 매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베포레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냉동 효과 여기 있는 가서 보면 이 QE가 저 밖에 있는 에어의 온도가 점점 줄어들면 QE가 점점 주는 거예요. QE가 줄어요. M- 주니까 WC도 줄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지 않고 저 밖에 온도가 쭉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베포레이터에서 뽑아올 수 있는 열량도 줄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도 줄고 그럼 이 두 개가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QC가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밖에 온도에 이거 밖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이베포레이터에서 뺏어오는 열량도 줄고 컴프레서에서 넣어주는 일도 줄고 이거 두 개 합쳐놓은 QC도 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고 저 QC가 일정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공기 온도가 점점 줄어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컨덴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량도 점점 이제 줄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겨울철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겨울철에 이 밖의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추우니까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힙펌프는 추워지면은 점점 해서 어떻게 되냐. 히팅 커패시티, 난방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래서 에어소스 힙펌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조금 이따 이거를 밸런스 포인트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이제 나오느냐 이거 하나 설명을 하고 그다음 거 설명하겠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8-6에는 뭐가 나오냐. Matching heating capacity to the heating load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그림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걸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펌프 어느 지역에 이제 힙펌프를 이제 사용을 해서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힙펌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힙펌프가 컨덴서에서 낼 수 있는 히팅 커패시티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집이 있으면은 저 바깥의 온도가 10도일 때 여기 25도 유지하는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의 온도가 0도일 때 여기 25도 유지하는 거 하고, 바깥의 온도가 여기 마이너스 10도일 때 0도 유지하는 거 하고, 온도차가 다르니까 여기 밖에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밖으로 열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열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집이 필요로 하는 그 열량, 다시 말해 난방 부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증가해요. 더 많은 열량을 넣어줘야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25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컴포러블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힙펌프는 어떠냐? 온도가 떨어지면 줄어들어요, 이놈이.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도에다, 밖에 온도가 10도다. 밖에 온도가 10도예요. 그럼 GBP로라는 난방부하는 요만큼인데, 근데 힙펌프는 이만큼을 제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힙펌프가 돌다가 섰다가 돌다가 섰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충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돌다가 서다가 하다가 여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도씨 여기가 되면은 힙펌프가 낼 수 있는 거하고 집이 필요로 하는 난방부하가 딱 맞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힙펌프가 100% 돌아야 되는 거예요. 100%.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여기 원하는 온도, 뭐 25도든 뭐든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마이너스 10도가 된 거예요. 자,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0도가 되니까 힙펌프는 요만큼 뿐이 못 내요. 힙펌프는. 근데 집이 필요라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차이만큼을 힙펌프가 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에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 이 안에 온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밤새 떨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만큼을 힙펌프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요런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은 전기로 다 해서 이 니크롬선 예를 들어 이걸 다 해서 따뜻하게 그 열량을 채워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난방부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공기로다가 이렇게 전체 집을 뭐 강원도나 어딘가 이런 데 이제 하려고 추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보조 히터가 들어가야 된다. 보조 히터. 미국도 그렇고 다 보조 히터가 들어가야만 겨울철에 차가울 때 공기가 온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될 때 보조 히터가 작동을 하면서 집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난방부하를 이제 맞출 수가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힙펌프를 처음부터 큰 거 이거보다 2배 용량을 내는 그 놈을 사용하면 심지어 뭐 마이너스 20도 가서도 마치 이렇게 큰 게 이렇게 크게 된 놈을 이렇게 사용하면 마이너스 20도 뭐 마이너스 30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2배, 3배, 4배짜리를 하면 그러면 가격이 2배, 3배,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배, 3배, 4배가 늘어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회사 제품은 안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 이 경우 같으면 한 마이너스 4도 정도에서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보조 히터, 그 보조 히터를 작동하는 거는 겨울철에 겨울철이 뭐 예를 들어 3달이다. 그중에 뭐 열흘 정도만 조금 밤에 보조 히터를 하면 보조 히터는 양도 값도 얼마 안 나가고 니크롬 선이니까 그냥 거기다 전기해서 바람 불어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 춥다고 느끼면 보조 히터를 하나 이렇게 이렇게 니크롬으로 돼 있는 이와 같은 난방기구를 하나 틀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A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이렇게 크게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집에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고 B라고 하는 회사는 25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 필요하면은 10만 원짜리 보조 히터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쓰시오 하면 어느 제품을 사겠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는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힙펌프 크기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사이즈의 힙펌프를 사고 나머지는 보조 히터. 그럼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보조 히터를 아니면은 이렇게 니크롬 선이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어소스 힙펌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LG든 삼성이든 어디 이제 힙펌프 뭐 만드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인터뷰하러 갔어요. 그 갔더니 거기 이사님이 나와갖고 에어소스 힙펌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힙펌프의 히팅 커패시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동시에 집이 필요한 난방 보안은 커집니다. 여기 밸런스 포인트가 있고 밸런스 포인트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보조 히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요 근래에는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 가면은 인버터형 에어컨 아니면 인버터형 이 힙펌프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인버터형. 그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했냐. 아파트에 방이 이제 예를 들면 4개가 있어요.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여기 방 3개하고 거실하고 다 차갑게 하고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대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4대. 그렇죠?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 해서 거기다 다 실외기 달고 실외기를 저 밖으로 빼서 저 베란다에다가 실외기를 4개를 한 개, 2개, 한 개, 2개 이렇게 해서 쌓아갖고 이렇게 열어놔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트는 대로 이 각각의 기계가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어떻게 만드느냐.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안에 있는 실내기는 4개가 맞아요. 4개가 맞는데 저 밖에 있는 실내기는 하나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 하나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버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60Hz예요. 60Hz짜리를 뭐 15Hz로도 만들고 20도 만들고 30도 만들고 많은 경우에는 120도 만들고 그럼 헤르츠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해서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분에 1800번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120Hz로 만들면 3600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는 똑같은데 이놈이 2배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컴프레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얘를 30Hz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컴프레서가 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 되니까 용량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시스템 4개가 다 구동이 돼요. 아버지도 방을 켜고 그다음 아들도 방을 켜고 그다음에 딸도 방을 켜고 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갖고 텔레비전을 켜고 이렇게 4개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이 인버터가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4방에 다 대줘야 되니까 한 90Hz나 뭐 예를 들어 그냥 120Hz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방의 필요를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한 2개 정도 키면은 그때는 60Hz로 돌아와서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만 켰다. 그럼 어떻게 30Hz로 쭉 낮춰주면 그 하나만 켰어도 컴프레서가 슬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만 키고도 이 실외기 작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 필요한 걸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인버터형 힙펌프를 사용을 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도씨 밸런스 포인트 될 때까지 그냥 60Hz로 이게 사용을 하고 60Hz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0도가 여기 돼서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만큼 필요한 것만큼 센싱을 해갖고 헤르츠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이 필요하면 90Hz, 85가 필요하면 85Hz로 올려주면 컴프레서가 그만큼 더 많이 왕복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 자체는 똑같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피드를 조절해서 그래서 마치 컴프레서가 더 큰 컴프레서처럼 역할을 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버터형 힙펌프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경우는 가서 보니까 이 힙펌프가 낼 수 있는 게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계속 도는 게 효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30Hz든 40Hz든 얘가 센싱을 해갖고 그래서 이 헤르츠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 시스템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주파수를 변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센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컴프레서는 하나지만
컴프레서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버터형 에어컨 아니면 인버터형 힙펌프가 이제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뭐 히팅 커패시티 아니면 이 쿨링 커패시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인버터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전기 자동차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난방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난방이 이루어지느냐, 이러면 설명한 것처럼 엔진 블락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피스톤, 이 왔다 갔다 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엔진 블락 안에 이 차가운 냉각수가 다닐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만들어서 냉각수가 거기서 열을 뽑아다가 그래서 저 앞에 보면 레디에이터가 있어요. 그 레디에이터에다 갖다가 열교환기 시키면 바람이 쭉 들어와 갖고 여기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물이 다시 엔진 블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내가 좀 난방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난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의 일부가 그러면 여기 우리 승용차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대시보드 요 앞에 조그만 열교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단, 2단, 3단 이거 놓으면은 거기로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들어와 갖고 나한테 따뜻한 이런 바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뭐 영하 10도 이런 상태에서 엔진을 걸었어요. 그리고 난방을 해봐야 안 들어와요, 이게. 그냥 차가운 바람뿐이 안 나와요. 최소한 3분, 4분, 5분 이게 엔진이 돌면서 따뜻한 물이 엔진 블락을 통해서 이게 나와야 그다음부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용차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난방을 얻었어요. 냉방은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저 밖에 레디에이터 뒤에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구동해서 나오는 그 동력의 일부를 가지고 컴프레서를 구동해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냉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방하고 난방이 완전히 별개의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모터로다가 자동차를 굴리는 거예요. 모터로. 트랜스미션도 없고 뭐 스피드 조절이나 이런 모든 걸 모터로 다 하는 거예요. 모터로. 이게. 자, 그럼 모터로 다 하니까 모터로 뭐가 문제가 이 컴프레서는 구동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 모터로 다 하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없어요. 그럼 겨울철에 난방을 못 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지금 있는 그대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엔진 블락에서 열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모터로 다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그 모터 이거 구동하는 거기에서 얼마 빼다가 컴프레서를 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힙펌프가 이제 필요한 거다. 힙펌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안에 코일이 요 컴파트먼트 승객이 앉는 여기 안에 인도어 코일이 하나가 있고 저 밖에 아웃도어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지금 우리가 에어컨 돌리듯이 어떻게 요 놈이 이베포레이터 역할을 해서 요 안에서 열을 뽑아다가 컴프레서 일 더해갖고 저 밖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겨울철이 되면 요 안에 있는 놈 요 그대로 있고 저 밖에 있는 놈 있고 어떻게 리프리저런 체인지오버로 냉매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럼 저 밖에 있는 컨덴서 노릇하던 그 놈이 이번에 이베포레이터로 바뀌면서 열을 공기에서 뽑아와요. 운전해가 나가는 가운데 공기에서 이제 뽑아온단 말이에요. 뽑아다가 컴프레서 일 받아갖고 나머지를 여기 안에 있는 코일이 이번에 컨덴서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난방이 되는 거다. 또 이 경우에는 그냥 켜기만 하면 곧바로 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이제 자동차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럼 반드시 힙펌프를 달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혹시 뭐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회사에 갔을 때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냉난방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요 원리를 잘 설명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된다. 전기 자동차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토픽은 뭐냐 하면 힙펌프 이제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는데 힙펌프 한 대를 가지고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름철에 필요한 냉방부하고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부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히트펌프 한 대를 가지고 냉방, 난방을 다 딱 정확한 그런 규모로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인버터, 이런 그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많은 경우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름철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펌프는 냉방, 난방을 다 해야 돼, 한 대를 갖고. 자,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걸 설치했을 때 여름철에 냉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철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은 또 하나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에어컨을 또 달아야 되는 거다. 하나 달아놨어요. 겨울철엔 충족이 되는데 여름철에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더우니까 문을 열 수는 없고 또 하나를 달아야 돼. 이렇게 되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히트펌프가 여름철에 이 냉방 오퍼레이션이 저거 기계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즈로 정하고, 겨울철에 혹시 뭐가 모자라면 그럼 보조 히터를 사용하면 돼요. 보조 히터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즈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ecentralized 히트펌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지방 분권화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제 하면 되겠어요. 지방 분권화가 된 히트펌프다. 자, 이거는 가서 보니 워터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림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물이 이제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이 안에 조언이 50개가 있다고 생각,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언이 방이 100개가 있어요. 방이 100개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50개는 냉방을 필요로 하고 50개는 난방을 필요한다고 생각해봐요. 50개는 냉방을 필요하고 50개는 난방을 필요한다. 그러면 냉방을 필요하는 방은 여기 이제 냉방, 첫 번째 방이 이제 냉방을 필요로 하는 방인데, 냉방을 필요로 하는 방은 에너지를 방에서 뽑아다가 컴프레서에다 얼마만큼 주고, 예를 들어 10kW를 뽑아다가 3을 주면 13이 나오는 거예요. 그 13이 나오면 그 13을 여기 물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물에다가 물이 컨덴서를 통과하면서 13kW를 받아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다음 놈은 난방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요 놈은 여기가 이베포레이터가 돼갖고 난방을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 난방을 필요로 해. 그럼 요 놈이 이제 이베포레이터에 여기다가 열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13kW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13을 뽑아다가 냉방을 필요로 하는 데서 뽑아다가 13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말 그대로 다른 에너지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뽑아다가 거기다 가져다 주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 요거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주면은 50개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 딱 맞게 되면 아이디얼하게 각 방에 필요한 모든 것 냉방, 난방을 다 만족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미니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렇죠? 자, 근데 혹시 이렇게 하고 다 돌아갖고 나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된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이렇게 이제 많이 됐다. 너무나 난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지금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태양열을 한번 이렇게 해서 지나온 이 수조를 지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열을 더 집어넣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여기 온도로. 그래서 미니멈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했더니 이번엔 여기 온도가 여기 들어가는 온도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 지나가지 말고 여기 히 리젝터가 있어요. 이 리젝터에다 갖다 열을 버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미니멈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냉방을 필요로 하는 방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난방을 필요로 하는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뭐 하여튼 뭐 50대 70이든 70대 30이든 이렇게 다 만들어 주고 나면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갈 때 온도가 25도였다. 25도 해서 들락날락 이 물을 가지고 쭉 해서 여기 했더니 28도나 뭐 28도가 나왔어요. 28도. 그럼 여기 다시 25도를 돌려줘야 되니까 28에서 25도로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히 리젝터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레디에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열을 방출하고 그리고 25도를 다시 만들어서 넣어주면 방에서 열을 뽑아다가 냈다 이런 작용을 하면서 미니멈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전체 50개, 100개 방의 모든 냉난방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28도가 아니라 20도로 돌아왔어, 이놈이. 20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태양열 탱크나 아니면 또 이런 보일러나 이런 걸 통과해서 다시 여기를 25도로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가열을 이렇게 해주면은 역시 미니멈 에너지를 가지고 저 전체 50개, 100개 이렇게 되는 모든 방의 냉난방 수요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냉방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냉방도 해도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힙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힙펌프를 각 방에 이제 달아놓게 되면 이게 전체로 여기 예를 들어 냉방인 경우 공기에서 열을 뽑아옵니다. 뽑아다 컨덴서 갖다 여기 버리는데 컨덴서 들어갈 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온도가 이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놈이 이베퍼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열을 줘야 될 때 이때는 이베퍼레이터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 공기로 돼서 난방을 시켰어요. 이런 방식으로 각 방이 몽땅이 다 이 힙펌프로 이제 구동이 되면 모든 방이 냉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냉방을 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 그걸 뺏어다가 난방을 하는데 가져다 주면은, 그러면 내가 원래 공급해서 전기를 써야 될 그 양에서 많은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수백 개 이런 방이 있을 때 냉방하는 데서 뽑아다가 난방하는 데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절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지방 분권화, decentralized 힙펌프다 해서 그래서 중규모, 대규모의 100개, 200개 이런 방 이런 거 있을 때 냉방, 난방이 뭐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힙펌프를 우리가 decentralized 힙펌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요 그림을 보고 요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더블 번들 컨덴서예요. 더블 번들 컨덴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번들 컨덴서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규모의 뭐 예를 들어 뭐 한 2000kW고 이렇게 이 뭐 커다란 그런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열을 이렇게 뽑아 오는 거예요. 열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쉴드 워터가 예를 들어 이게 8도씨짜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가면 여기 쿨링 코일이 있어요. 쿨링 코일. 이 쿨링 코일 이거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뭐 15도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을 얼마를 뽑아오냐. 뭐 1500kW든 2000kW를 저 빌딩에서 이제 뽑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18도씨짜리가 이베퍼레이터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 8도로 이게 쭉 떨어지고 냉면은 뭐 3도로 부글부글 이 안에서 끓으면서 예를 들어 뭐 1000kW고 1000kW만큼 이걸 뽑아오는 거예요. 빌딩에서. 이걸 뽑아다가 이 컴프레서에서 얼마 정도 보통 준다 그랬냐? 300 정도 준다 그래서 300kW. 이렇게 해서 1000하고 그 다음에 300하고 이거 두 개 합쳐갖고 갖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1300kW를 갖다 버리는 거다. 평상시에는 저 1300kW를 왜 그냥 버려? 그냥 버리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컨덴서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뜨거운 물을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냐? 예를 들어 1800kW를 내가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300에다가 여기 히터에서 500 정도만 넣어주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병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뭐 해갖고 1800kW 이만큼의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에서 그러면 이 일렉트릭 히터에다가 500kW만 더해주면 1000 더하기 300에다가 여기에다 500을 해주면은 내가 필요한 1800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00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이 1800에 이 1800 중에 1000은 어차피 빌딩을 냉방을 시켜야 되면 거기서 뺏어 오는 거예요. 1000은 컴프레서에도 300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00을 얻은 거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500만큼만 내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냉방할 때 300kW 썼지만 저 냉방은 어차피 필요한 거고 이 경우에 내가 1800 중에 500만큼만 내가 부가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얻는 건 1800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됐냐. 이게 냉방 부하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2000kW가 나왔어요. 2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600을 넣어주면 2600이 나온 거예요. 2600이죠. 2600을 몽땅 다 여기 1800에 써도 그럼 어떻게 800이 남잖아요. 800. 그러니까 이 컨덴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컨덴서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800은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컨덴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600 전체를 가지고 1800을 만족을 시키고 그러고 나면 아직도 800이 남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컨덴서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이 800kW는 너 거기 가서 이 디스차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컨덴서 안에 여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 쿨링 타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물이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진 물을 저 쿨링 타워로 보내서 주르륵 해서 내보내면 공기가 최종적으로 800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800kW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저 1800kW 이런 열량 요 밑으로 냉방부하가 유지가 되면 그 여기 나오는 모든 걸 다 거기 히터 필요한데 그쪽에다 갖다 쓰는 거고 이게 했는데 냉방부에서 하는 게 저거를 초과했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컨덴서 하나만 구동을 해서는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때는 요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더블 번들 컨덴서를 하나 얘는 보통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얘를 작동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여기 쿨링 타워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규모 빌딩에서 이렇게 열이 이 냉방하게 되면 열을 뺏어 와야 되고 또 이런 경우처럼 여기 급탕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공장이나 병공장 이런 데 뭐 스팀을 해갖고 만든다거나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빌딩에서 뽑아다가 여기 이제 하는데 쓰는 거예요. 평상시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 컨덴서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용량이 워낙 많든지 아니면 저기서 필요로 하는 저 1800kW가 저게 아니라 1000으로 저 밑으로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놈을 저쪽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더블 번들 컨덴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컨덴서가 2개가 작동이 되도록 평상시에는 요거 하나만 작동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용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저쪽에 히터가 필요로 하는 게 작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컨덴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블 번들 컨덴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토픽 중에 맨 마지막 토픽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 인더스트리얼 힙펌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주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컨센트레이티드 되어 있는 주스를 만드는 거 그 공장에 힙펌프를 구동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오렌지 주스를 사 먹는다. 저 가게에 가면 오렌지 주스가 저 캔 안에 아니면 병 안에 들어있어 이거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컨센트레이티드 캔이 들어있어 캔. 오렌지 주스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이거를 아주 집약을 해갖고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은 캔이 있어요. 그 캔을 사다가 집에 가서 거기 뭐 물을 이거에 2배를 붓든지 3배를 보라는 물을 붓고 그리고 흔들면은 그러면 비슷한 맛의 오렌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용을 생각해 봐요.
오렌지 주스 회사에서 오렌지 이렇게 압착을 해서 오렌지를 짰는데 이걸 짜가지고 이만한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플로리다,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저기까지 일주일 동안 날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운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 체적이 크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물만 빼는 거야. 물만 딱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압착을 할 수 있고, 그럼 요만한 캔으로 돼서 이거는 그냥 얼려가지고 얼마든지 보내기가 좋으니까 운송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에 똑같은 그런 오렌지 주스를 이제 마시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물을 없애야 된다. 물을 어떻게 없애냐? 오렌지 주스가 나오면은 그놈을 가져다가 냄비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이렇게 해서 가열하면, 그러면 물이 날아가면,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오렌지 잼이 돼요. 오렌지 잼이 되지 오렌지 주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날리긴 날려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서 날리면은 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날려야 되냐? 40도, 45도 정도, 요 정도에서 물을 날려야지만 모든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물만 날아가는 거예요. 물만. 그렇죠? 요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필요한 거야. 요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에너지 소비를 가장 적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이 뭐냐면 Heat Pump for Concentrating Fruit Juice, 오렌지 주스, 뭐 과일 주스 이거를 이렇게 이 물을 날려버리는 이와 같은 그 용도를 위해서 만든 히펌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컨덴서가 있고 저쪽에 이제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컨덴서하고 이베포레이터 사이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익스펜션 밸브가 있어요. 익스펜션 밸브가. 그래서 여기 이베포레이터 끝난 다음에 여기 컴프레서가 있고, 컴프레서에서 컨덴서 지나고 익스펜션 밸브 지나고 이베포레이터 지나고, 그러니까 완전한 냉동 사이클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주스를 이제 오렌지를 압착을 해갖고, 그래서 오렌지가 이제 들어와요. 이 안에. 그럼 요 통에다가는 이 오렌지 눌러갖고 짠 그 오렌지를 여기다 갖다 해서 위에다가 갖다 이제 뿌립니다. 뿌리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도씩 막 이거 넘어가게 이렇게 끓이면 잼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 이 통 안에 얼마 정도에서 물이 증발하도록 만드냐, 한 45도 정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증발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증발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냉매는 온도가 한 50도 정도 이게 된 상태에서 여기 컨덴스를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열을 여기다 가져다 주니까 열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된 물이 증발을 해요. 물이 증발해요. 여기 주스 안에 들어있는 물이 증발을 한다. 이게 계속 돌아가면 물이 다 나가게 되니까, 그럼 요 밑에서 여기 밑에 남아있는 건 물이 없는 주스 컨센트레이션 된 그 주스만 남으면 그놈을 이제 빼서 그래서 이제 깡통에다 담아갖고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냉매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40도 정도에서 여기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니까 물이 40도 정도에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은 1기압에 100도에서 끓는데 40도 정도에서 끓어야 되니까 얘는 모르긴 해도 한 30kPa, 뭐 가서 여러분이 증기압 테이블 가서 보면 돼. 여기가 진공 상태입니다. 30kPa 이렇게 진공 상태예요. 이렇게 돼서 워터 베이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워터 베이퍼가 나와요. 그럼 이놈을 어떻게 컨덴스를 시켜서 그래서 물을 빼내야 되니까 여기 이베포레이터가 있는데, 이 이베포레이터가 뭐 7도고 이렇게 냉매가 여기 익스펜션 한 다음에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증기가 여기 탁 닿는 순간에 물방울이 돼갖고 밑으로 다 고이게 돼요. 물이 많이 고이니까 요 밑에서 이 컨덴서의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물을 이제 계속 뽑아낸다. 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제 10kW만큼 열을 이제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3kW, 여기에서 10kW만큼 뽑아내고 컴프레서에서 3kW 정도 주고, 3kW 정도 주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얼마만큼 이 컨덴서 할 때 열을 내야 되냐? 여기 10하고 그다음에 여기 3하고면 13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 여기하고 여기에서 그 열량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워터가 증발하고 워터가 그다음에 여기서
응축이 되고 똑같은 양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10kW 빼서 왔고 3kW를 넣어줬으면 여기 지나가면서 3kW가 나가도록 이렇게 이런 외부에 열교환기를 하나 두면은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게 딱 10kW예요. 10kW. 그러니까 10kW만큼 여기에서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고 10kW에서 응축이 일어나고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 오렌지 주스를 집어넣어 주고 얘를 돌리면 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응축이 되고 나오고 응축이 되고 여기서 많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 주스를 빼서 통에다 이제 보내고 물은 빼서 요건 오렌지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 순수한 물을 빼서 이제 밖으로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커다란 그 통 2개를 만들고 그 안에 냉매가 지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컴프레서 하나 달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45도, 50도 정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이 오렌지 주스 안에 있는 물만 이렇게 증발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대규모 이 컨센트레이트된 오렌지가 나오게 된다. 이놈을 캔에다 담아갖고 캘리포니아 아니면 플로리다 이런 데서 뭐 일주일 동안 냉동 아니면 냉장을 하든지 해서 가면은 그러면 그 식료품점에 가면 그놈이 다 이렇게 냉동이 된 상태로 와 있어요. 그러면 유학생들 또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집들 이런 데는 이 오렌지 주스가 비싸니까 그냥 병에 들거나 이거 프레시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다가 거기 있는 대로 뭐 3배 물을 넣어라 3배 물을 넣어서 그래서 아까 여기서 빼낸 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흔들면은 그럼 원래 상태 이런 오렌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양의 이 오렌지 주스 이런 데서 물을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도 인더스트리얼 히펌프가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 하나만 더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른 서브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사는 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이제 만드는 데가 많아요. 또 동시에 수영장도 만들고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도 하고 수영장도 만들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수영장 이거 물을 데워야 돼요. 온도를 이렇게 높여서 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는 어떻게든 열을 빼서 그래서 하니까 여기다 냉동기 하나 따로 달고 여기다 보일러 하나 따로 달고 그래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열 가열하고 얘는 이거만 빼서 하고 갖다 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힙펌프의 원리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어차피 얘를 땡땡 얼려야 되니까 여기서 열을 뽑아다가 그렇죠? 그럼 뭐 500kW 열을 뽑아다가 한 150kW 넣어주면 그럼 여기 수영장에 필요한 열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수영장. 이렇게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힙펌프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사용하면 그러면 쓸 수 있는 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폐열을 사용하는 거다. 폐열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모으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폐열 별거 아니에요. 뭐 20도씨, 30도 보통 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떨 땐 0도죠. 밖에 있는 온도가. 근데 이베포레이터를 설치해서 냉매를 그거보다 온도를 낮게 만들면 열을 뽑아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0개의 열을 뽑아내고 3개 정도의 이를 넣어주면 13개 열이 나와요. 그게 컨덴서에서. 그놈을 우리가 난방 용도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그러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힙펌프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힙펌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인터뷰할 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좀 잘 해서 남에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